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형사법 그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아마 미리 풀어보신 분들 미리가 아니라 다 시험을 받겠구나. 저 이제 촬영을 미리 하니까 상당히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시험 문제를 쉽게 내다가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어렵게 하다 보니까 특히 총론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난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들도 부분 들어가 있어가지고 최판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또 이제 못 푸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죄형법정주의 옳지 않은 거. 1번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 불가능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돼요. 자,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다 제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위임 법률이 가이드라인은 정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구성 요건의 점, 처벌 이상의 행위가 어떤 거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하고 또 형벌도 종류, 범위, 폭 이걸 정하면 명확히 규정하면 위임법 허용되고. 그다음 2번에서 자, 우리 이제 특정 범죄 위치적 전장치 부착법. 자, 여기서 이제 2회 이상 뭐 범할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범할 이건 예전부터 있던 판례잖아요, 여러분. 유죄확정 판결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데 소년법에 한 보호 처분 받는 전력은 여기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호 처분은 이게 민사법원이에요, 민사법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하는 거라서 형사처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그 땅콩회항 사건이죠. 땅콩회항 사건인데 밑에 두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 보는 거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직 그 공중에 떠서 날아가지 않는 한 항로가 아니에요.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도 아청법에서 이용 음란물 알면서 소지한 자 이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소지 쭉 나오는데 자, 어쨌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라고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다. 그렇죠? 최소한 자기가 지배 범위 내에 이제 다운이라도 받거나 이제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단순히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아직 소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이런 거 소지하면 큰일 납니다. 자, 넘어가시고 2번 형법의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건 1번 포괄일제 처벌법규의 표현, 형량 관련한 개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신설했어요. 자, 포괄일제 처벌 이상으로 삼는 것은 신설된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안 되죠. 신설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상습범 처벌 구성요건 마찬가지. 그 다음에 2번 범죄 성립 처벌에 관해서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가벼워진 경우 자 이게 이제 동기설 폐기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형법 1조 양 형소법 3.16조 4호 적용한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게 여러분 형사법적 관점의 직접적 변경이 아닌 사례죠.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결국 변호사법으로 처벌이 안 되게 된 건데 결론만 아세요 여러분. 형법 1조 2항 3.16조 4호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돼 있죠. 여러분 또 뭐 있어요? 형사법적 관점 변경 아닌 거? 우리 전동 킥보드가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형사법적 관점 변경 맞아요. 그게 이제 동기설 폐기하게 된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기존에 오토바이 운전, 음주운전 그거 말고 새로 신설된 이제 자전거 운전 있죠. 거기에 포함시켜 처벌한 거에 1조 2항 적용합니다. 하지만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에서 그 도로교통법에서 일부 그 전동 킥보드 통행 방법을 자전거에 넣었다 하더라도 특가법 변경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에선 그대로 처벌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위험운전 치사상 관련 판례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법 개정된 거랑 똑같이 그대로 처벌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이게 이제 최판이죠. 길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자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회사가 대만 법인인데 이 대만 법인 소속 직원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재 법인에 대해서 해를 끼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얘들이 이런 행위지가 우리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대만 법인이 처벌될 때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최판. 그래서 막 쭉 써놨잖아요. 그래서 LED 생산업체 서로 경쟁업체인데 우리나라 피해사 근무하다 피곤해서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근무 중 취득한 이제 산업기술 유출 공개 외국 사용 뭐 등등 이거 이제
벌칙 규정에 따라 행위자들이 처벌되고 직원들이 그 피고인회사 대만 기업은 양벌 규정에 따라 이제 처벌이 돼요. 이랬을 때 피고인회사도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최판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양벌 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법인 대표자 쭉 나가는데 행위자를 벌한 후에 법인 개인도 과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위 양벌 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 취득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18조 1항부터 4항까지 위반 행위란 경우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그쵸 핵심은 이걸 줄이려고 했는데 길다잉. 제가 이렇게 퍼진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안 길었는데 이렇게 좁혀서 나오니까 되게 기네. 자, 어쨌든 핵심은요. 우리 기수만 처벌하도록 돼 있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18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란 경우 양벌 규정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양벌 규정 적용 안 된다. 그렇게만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이건 예전부터 있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정할 것인가 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당연히 죄형법조문 측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 이제 우리 기출됐던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뭘 체크할 거냐면 그 공공기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에부터 갈게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명문 규정 없다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죄형법조원 측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3번이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대표자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책임, 과실에서는 과실 책임. 이처럼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 처벌이 전제 조건 그건 아니죠. 어쨌든 대표자는 직접 위반행위자로 그리고 법인은 양벌 규정에 따라 이제 선임 감독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처벌이 전제 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XX. 자, 그다음 4번. 1, 2, 3번이 오히려 좀 어려웠죠, 여러분. 일부러 막 익숙하지 않은 거 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4번 옳은 거. 1번 일정 기간 내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 이거 진정부작위범입니다. 그래서 의무 기행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자, 2번 형법상 방조는 자기에서 용이하게 한 경우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죠. 다만 이러려면 보증인 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재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정범의 실행에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고. 그다음 3번 우리가 이제 이걸 부기사라 그러는데 부작위 기망 사기. 사기쳐서 부작위 기망, 범상 고지무인 자가 상대방 착오에 빠졌음 하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거죠. 신의치상 고지무 위반. 그럼 이제 4번에서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 적극적 자기범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할 보증인지인자가 부작위로 가담하게 되면 정범이에요, 종범이에요? 종범입니다, 종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부작위한 정범의가 아니라 부작위한 종범의 죄책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비원이 도둑놈 들어서 잡으러 갔다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을 냅뒀어. 실제 도둑놈은 자기 정범, 절도죄, 경비원은 부작위한 절도, 방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자, 5번 가봅시다. 인과관계. 다음 설명 중. 그렇구나. 문제가 잘못됐네. 옳지 않은 거였는데 시험 나갔나? 나가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되는데. 자, 옳지 않은 거 그걸로 바꿔야겠습니다. 죄송.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막 풀었네. 이렇게 되면 이거 불안한데? 이걸 나름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게 있었네.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겼네. 일단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옳지 않은 걸로 해서 나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미리 촬영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땡큐. 다음에 5번도 가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결과 발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이제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가장 큰 차이죠. 공동정범은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판단 안 돼도 상관없어. 니들의 작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과관계 인정하죠. 그래서 각자는 기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동시범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자 미수로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 2번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데 변제기한에 대출권 변제할 능력 없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변제기한에 대출 변제하겠다 라는 말만 믿고 대출했어요. 사기로 보면 안 되죠. 그럼 어떤 미친놈이 돈 빌릴 때 제가 못 갚을 것 같은데 빌려주시죠. 그럼 은행이 알겠습니다 하고 뭐 빌려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마치 담당 의사 값과 집도의
마취제 적용 여부, 적응 여부 판단하기 위해 통상의 혈청의 생화학 반응 간격 검사를 하지 않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할로테인 마취 사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 무죄 추정설이죠. 적법한 대책이라 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현재 인과관계 없다고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칙적 대책인은 상당히 인과관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과실범에서. 그다음 4번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 결과를 회피할 수 정도의 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더라도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요? 설마 인정됩니다. 이건 이제 쉽게 하면 됐어요. X. 그 다음에 6번 옳지 않은 것 주관적 구성권 차고 1번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런 거 헷갈리지 이제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 여러분 양해는 구성요건과 관련된 거니까 인식사실, 발생사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양해가 실제 뭐라고 여러분? 없는데 있다고 생각했잖아. 실제 양해가 없는데 그러니까 범죄가 돼야 돼요. 실제는. 근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되는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양해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인식사실은 구성해당성도 없다. 예, 근데 발생사실은 구성해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불능미수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13조 직접 적용돼서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13조가 적용돼서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조각 과실범이 되는 거예요. 고의조각 과실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뭐야? 친구가 알았어 가져가 라고 생각한 줄 알고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헷갈리지 이런 거? 예. 만약에 여러분 이거 피해자 승낙으로 봤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피해자 승낙으로 가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이 없었어요. 이제 승낙이 없었다. 이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거든. 근데 지는 있다고 생각한 거야. 뭐랑 같아요, 여러분? 위전착오로 가는 거야. 위전착오로. 여기서는 위전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 구분 잘 하세요. 자, 이게 사법시험, 저기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로 나온 것을 제가 객관식으로 바꾼 거예요. 바꾼 겁니다, 이거. 2번,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방문. 자, 요 판례 우리 잘 기억해야 돼. 이게 허위공서 작성할 때 대부분 실제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간 것처럼 했으면 허위가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간 김에 등 확인했다니까. 일단 3일새 뭐 변동이 있겠어? 해가지고 날짜만 달리해가지고 한 거예요. 3일 전에 갔는데 오늘 날짜로 한 것뿐이죠. 이거는 고의가 없다고 봤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 3번 물품대금 청구 소송. 거래회사 우연히 차고송금. 저도 처음에 이 판례 받았을 때 차고송금? 돌려줘야지 했는데 괜찮대요 여러분. 지금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적법한 상계권 행사한다는 의사로 금원 반환을 거부했을 때 영득의사 부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고질적 만성질환 안락사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유서 안락사 비용으로 5인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 A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좀만 띄었다 쓸걸. 지우고 인식사실은 촉탁승낙 살인이었어요. 근데 발생사실은 그냥 아니었다니까. 보통살인.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경제 중재잖아. 경한범죄, 중한범죄. 이때 나오는 게 우리 15조 1항입니다. 15조 1항. 그래서 결국은 경제로 가는 거죠. 경제. 경제 성립 처벌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볼까요? 다음 사례. 이거 뭐예요? 우리 그 우연방위 사례잖아.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 죽고 사세 여러분 이런 거 떨어진다고 죽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는 터에 그 고시원 원룸으로 좀 바꾸고. 자, 행인 A가 어깨를 부딪자 화풀이 차원에서 상해 고의로 A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후에 주변 CCTV 화면에 A가 막 갑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우연방위입니다. 우연방위. 자, 우연방위는 반대로 아까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는데 주관적 정당한 요소로서 방위 의사가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객관적 정당한 상황 때문에 결과방 가치는 깨져요. 하지만
주관적 정당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행위방아치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 가보면 돼요. 자, 1번. 불법의 본질을 결과방가치에서만 찾는 견해에 따르면 가배행위는 바로 위법성이 조각되죠. 왜요? 결과방가치가 깨졌잖아. 결과방가치로는 무죄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설. 반대로 2번. 불법의 본질 행위방가치에서만 찾는 견해에 따르면 그대로 남죠. 불법이. 그래서 상위 기수. 3번. 행위방가치는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한 상황의 존재로 이내 결과방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백의 불능미수경을 유추적용하지 않은 견해에 따르면 가백에는 당연히 상해 미수가 됐겠고, 이게 다수설이에요. 다수설. 불능미수 유추적용설. 마지막 4번.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방가치가 인정되므로 가백의 상해 기술을 인정한다는 입장. 이게 이제 이상 교수님인데 이원적 인적 불법론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야 어쨌든 상해 결과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기수야.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 견해는 어떤 비판을 받을까요? 주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거꾸로 썼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는 문제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겠죠? 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연방이 나오면 이렇게 쓰고 가세요. 이렇게 우연방에 우연 긴급이나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8번. 위법성 옳지 않은 거 1번. 정당방에서 침해 현재성이란.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 이제 사장하고 이제 근로자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목 졸렸다가 다른 피고인 이제 이렇게 세웠다가 이제 흔들었던 그 사건인데 아직 침해 현재성 끝났어 안 됐어요. 끝나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소의 현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타인의 법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 것이므로 1년의 연속된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로 곧바 발생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기소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2번. 정당 행위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 하나로 참작해야 되고 이를 넘어 독립적 요건으로 요구될 것은 아니다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목적의 정당성이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 판단할 때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판단할 때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좀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여기 8번에서 이제 2번 관련해서 어쨌든 또 마저 정리할 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 그리고 법익 균형성이 결과 측면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긴급성, 보충성이 수단의 상당성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꼭 외우세요, 여러분.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거 되게 중시돼서 요새 여기저기서 잘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2번 틀렸고 3번 이제 집행관.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집행 채권자 갑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 주장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 실시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 최소화하며 강제 개방 들어갑니다. 자력구제요? 아니에요. 여기가 자력구제가 되려면 즉시, 그러니까 점유율 침탈당한 바로 다음에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이미 뭐다 여러분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했다는 것은 이미 다 이게 교체됐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점유의 평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 상황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력구제는 점유율 침탈당한 바로 직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 증명,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 포함된 소송서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자, 결론입니다. 이게요, 일단은 법 위반은 맞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계 위배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얘도 얼마 안 된 판일걸? 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얘도 작년 7월 8일 옛날부터 있었어요. 병원 이런 기록 같은 거를 몰래 빼다가 증거로 제출했거든. 그랬을 때 일단 이런 이제 비밀침해라든가 구성요건적 행위는 맞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건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된 거 예전에도 있었던 판례인데 새로 또 나온 거예요. 판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형법 16조가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 자, 우리 공선법 나올 때 이건 그 사례 아니구나. 의정보고서인 줄 알았더니 그 사례가 아니고. 자, 이거는 뭐죠? 이 사람이 사실 변호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줘야지 하면서 공선법에 정한 거를 위반해서 한 거예요. 당연히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선법에서 알아서 정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서 주는 거 이거는 아예 무시하고 한 거예요. 자, 정당한 이유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잘 나오죠.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 했는데 이건 여러분 뭐죠? 법률의 부지입니다. 법률의 부지. 그래서 법률의 적어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정당한 이유인지 지적인식 능력 기준설이죠. 그래서 그래서 행위자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못한 여부를 기준 판단해야 되는데 노력 정도는 그쵸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죠.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은 다르니까.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동호수자를 열람 요청 조합 임원인 피고인은 조합의 자문 변호사. 자, 우리 자문 변호사 사건 제가 외우라 그랬죠. 변호사 사건 중에서 정당한 이유 부정된 판례들 몇 개 외우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잘 나오는 자문 변호사 사건입니다. 자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들은 그냥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달달 들어온 돈이나 받고 말려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줘. 될걸요? 그리고 이제 실제 소송 벌어지면 자기가 수익만 하면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정당한 이유 이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문 변호사 사건 외워두시고 옳은 거 맞죠? 아니 옳은 거 찾겠다. 답 4번 골라놓고 왜 저는 X를 전하지? 바보. 자 어쨌든 답은 맞고 그다음에 10번 과로 범죄 실행인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 고르면 자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야간에 담장이 없는 빌라 외벽에 가스배관 사건이잖아요. 야주절 실행인 착수 부정이고 그 다음에 니은 부녀 가늠하기에 한거불능 현재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 개시했으나 끝났지. 그러면 실제 한거가 곤란한지 이런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 디귿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의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아파트 현장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 이게 실제 야간이었습니다. 근데 주거 침입으로 가려 하더라도 여러분 위호지가 되려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신축 중이라서 아직 안 돼요. 위호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물색행위했냐? 아니야. 이건 아파트 구조 살펴본 거야. 지하실 안쪽을 살핀 거는. 그래서 XX.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것도 최판이죠. 나름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가처분 사건은 소송 비용이 확정 결정 신청을 하면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기재했어요. 그런데 아직 소명 자료는 제출 안 했어. 착수 아닙니다. 우리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해서 일단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착수입니다. 외워두시고 X. 그다음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시 가지고 소지기했어. 그럼 바로 실행에 착수입니다. 그 소장 부본이 소송 서류가 송달되냐 어쩐가는 전혀 상관없어요. 소지기하면 바로 실행에 착수됩니다. 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옳은 거 공범. 자, 요 동네 참 여러분 엊그제 한덕수 이 양반 관련해서 판결 나왔는데 여러분 내란죄에서 특검들이요 이 필요적 공무원을 잘 몰랐었어요. 내란의 공범으로 내란 방조라고 공소지기 했었잖아. 처음에 내란 방조 가능해요? 한덕수 이 양반도 내부 참가자거든. 필요적 공범 내부 참가자 상관의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변 요청했잖아. 공소장 변경 요청해서 바뀌었던 겁니다. 자 1번 사용자는 쟁의간 중 그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업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데 쟁의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업자를 채용 대체하는 사용자에게 채용 대체되는 경우 자의 경우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편면적 대항범이에요. 업자만 처벌합니다. 고용한 업자만 처벌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2인상에 서로 대항되는 게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인 금품 수수에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공여자의 행위에 관해 공용이니까 여러분 내부 참가자에게는 공교방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부 참가자에게는 공동정 교사범 종범이 되잖아. 근데 그때도 처벌되는 자에게 가담해야죠. 이 사례처럼 처벌 규정이 없는 공여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역시 공교방 될 수가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3번 이 마약거래 방지법도 당연히 혼자서는 안 되죠. 불법 수익할 때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상의 서로 대항되는 게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정범에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이게 사실 이제 맞는 것 같죠. 이건 여러분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게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거야. 피고인 측에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대항범으로 필요적 공범의 대항범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나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거를요 대항범으로 안 봐버려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범죄와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로 처벌해버릴 수 있어요? 방조로 처벌할 수 있게 열어놔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몇 개 있어요. 신용조사업법도 있잖아요. 신용조사업법. 거기서도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 와서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뒷조사 좀 해줘라 해서 부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필요적 공범 안 봐버려요. 그래가지고 의뢰한 사람도 처벌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적 공범처럼 보이는데 부정해버린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마약거래방지법, 그 다음에 아까 신용조사법, 그리고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조세 관련해서, 그 영수증 발급할 때 있잖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판례 한 3개 있으니까 정리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서들 가면 아마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그니까 이제, 왜 이름이 생각이 나? 하여튼 영수증 발급할 때 이제 공급자, 사용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받고 이제 엉터리로 해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을 건데, 오면은 연말정산 받으려고 이제 이런 거 허위로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들. 어쨌든 양쪽 다 처벌해버리려고 필요적 공범을 안 봐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요. 마약거래방지법. 잘 알아두시고. 얘는 특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친모인 피고인 갑과 남자친구 피고인 을이 공모, 피해자 아동 A를 학대 사망을 얘기합니다. 아동학대 치사인데 피고인 을은 엄마 남친 3.3조 본문이 적용돼서 구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공동정의 성립하나 처벌은 3.3조 단서를 적용 그냥 형법상의 상해치사 이렇게 가는데 이래버리면 유리해지죠 여러분. 부진정신문으로 보면 이렇게 유리해지잖아 피고인 을이. 그래서 우리 판례를 진정신문으로 봐요. 그래서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냥 아동학대 치사죄 공동정범 끝 이렇게 봐버립니다. 진정신모범 봐버립니다. 그래서 X가 된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대항범으로 필요적 공범을 안 본 사례들 몇 개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특히 요새 잘 나온 게 마약거래 방지법입니다. 자 12번 옳은 거. 기억 갑이 을에게 A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했으나 을이 A 자동차를 절취만 했어요. 자 정범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조금 실행했어요. 그럼 원래대로면 을은 그냥 단순 절도 이렇게 되고 갑은 절도교사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처음에 교사한 강도죄 예비음모가 있거든. 이게 기도된 교사예요. 효과 없는 교사라서 결론적으로 갑도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강도 예비음모가 형이 더 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벌은 강도 예비음모로 가야 됩니다. X. 이런 거는 원래 교과서에도 있고 예전부터 좀 잘 나왔던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써놔보니까 헷갈리지. 그 다음에 니은 교사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교사범의 교사에서 범죄 실행을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교사자가 이미 범행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 교사범 성립할 여지 없다. 맞는지 없네. 왠지 막 여지가 없다니까 막 여지를 남기고 싶지. 여지 없어요. 알겠어요?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교사는 안 됩니다. 그럼 디귿 갑이 을을 교사해서 자기 형사사건이라는 증거를 변조하도록 하였더라도 을이 갑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을이 증거변조죄 구성해당성이 없다고. 그럼 당연히 갑은 교사도 안 되고 간접정범도 왜 안 될까 여러분? 자기 사건이에요. 갑도 공범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이라서 정범 적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그 다음에 리을. 이거 모르시면 안 되지. 모해 목적을 우리 판례가 부지정신문으로 봐요. 그래서 모해 목적이 있는 갑이 목적 없는 증인 을을 교사 위증하게 합니다. 을은 단순 위증이라도 갑에게는 3.3조 단서가 31조 1항이 우선 적용해서 모해 목적 위증교사 성립 처벌입니다.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막 사사사사사 있고 뒤에가 막 1111 있고 그렇고 좀 변태적으로 제가 문제를 냈던데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번 죄수 판단 관련 옳은 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단체의 조직가입 활동 자체는 포괄일죄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실경까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밑에도 범죄단체 조직원 갑이 다른 조직원과 공동으로 저지른 폭처법, 단체 등 공동 강요죄의 개별적 범행과 폭처법 단체 활동, 범행 목적 행위 등이 뭐 일부 중첩되니까 상경? 아니 실경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 각 재물 편차하면 실경. 아무리가 뭐 포괄해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한 등으로 있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해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 또 뭐 있죠, 여러분. 부부일 때도 원래는 실경인데 예외적으로 포괄일제 인정한 사례가 있었었죠. 그 사례도 똑같아요. 동일 겁니까? 이 사람들의 공동 소유 재산 이걸 갖다 개별적으로 기망해서 편취했을 때도 이때도 포괄일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두 판례 좀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 3번 경찰 공무원이 인갑이 지명수배 중 범인을 발견하고도 토끼게 했어요. 자, 알다시피 자기범대계 직무유기죄 기억하시죠? 범인도피, 증거인멸, 위기공직방, 허위공사약성 동행사 대 직무유기 자기범만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둘 다 되는 것이 허위공사약성 동행사, 직무유기 실경되는 것이 농지불법 전용사건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범인도피만 돼요. 4번 강요죄.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이라는 반면 유사강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법 관계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적 형태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면 별도 강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요죄는 다른 자유에 관한 죄가 안 될 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반적 보충력 규정입니다. 4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제가 언제 판례더라? 얘도 어쨌든 판례 13. 그래서 작년 9월 판례야. 그래서 최판이라서 실어놨으니까 좀 잘 보시길 바래요. 나름 최판 좀 넣느라고 했었어요. 자, 됐고. 계속해서 14번 죄수형벌 옳지 않은 거. 1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65조 이제 65조가 실효사유죠. 효력을 낸다. 그쵸? 실효 취소되면 이제 유예기간 경과한 때 형의 선고는 잠깐만 취소임이 없으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집행유예 선고나 확정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면 시 무사히 유예기간 경과하면 형 선고율이 날아가죠. 자, 그런 경우에 37조 후단, 즉 사후적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지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후적 경합범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었던 때 그 자체는 역사적 팩트라니까. 선고유예를 받고 아예 면소 효력 발생했건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무사히 도과해서 형 선고를 날라갔건 형이 실효됐건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이 그대로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이 있었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바로 틀렸습니다. 얘는 의외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갑, 을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공사실을 법원이 유죄 인정하면서 자,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를 추징했다고. 돼? 안 돼요? 안 돼요. 추징이 되려면 몰수가 먼저 가능했어야 되잖아. 우리 몰수는 물건만 돼요. 안 됩니다.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3번 우리 이제 비트코인 그쪽 나오죠. 비트코인은 그거 아니구나. 오늘 다른 문제 내고 있었지. 제가 요새 문제를 이거저거 내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으로 보이네. 갑자기 비트코인 한 주라도 있으면 좋을 건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의 무상대여를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상의 취득한 경우 그가 얻은 부정한 이익은 그쵸 금융이익 상당이익입니다. 금융이익 상당이익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되어든 금품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재심 대상 판결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었더라도 재심 판결에서 자 이거 외우라 그랬죠. 무죄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중 어느 것도 이미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사이에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지 않아서 30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죄에 해당하므로 38조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하나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또 시간도 없는데 설명해야 되나? 대상 판결, 금고 이상의 전 확정 판결, 재심 판결에서 무죄, 금고 미만 확정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여러분? 무죄나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돼 버리면 이게 사라지는 걸로 보면 돼요. 사라지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자,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중 어느 것도 이미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3초 후단 경합범 관계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냥 깔끔히 둘이 이렇게 되는데 설명할게요. A죄가 있고 B죄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X죄라 그럴게요. 얘가 이제 원래 금고 이상 확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만 잠깐 보면 원래대로 하면 얘하고 얘는 사후적 경합범이 맞죠? 그렇죠? 금고 이상 확정 판결 이전의 범한죄니까. 그리고 얘하고 얘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없어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 뒤에 가서 이 X죄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재심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여기서 금방처럼 무죄 또는 금고 이하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무죄 또는 금고 이하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없는 거가 돼버려요. 없는 거가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A죄하고 B죄는 30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위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동시적 경합범위 된다. 30조 전단. 네.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다시 유죄가 나오는데 이제 금고 이상 다시 유죄 판결이 확정돼요. 그러면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이게 고스란히 존재해요. 아까랑 똑같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 사후적 경합범 되지만 얘하고 얘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하고 B는 무관해요. 무관. A와 B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따로따로 내야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나눠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재심은 잘 모르지만 재심에서는 다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예전에 재심 대상 판결은 그냥 사라져버리거든.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 밑에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쪽이에요. 근데 외우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우리 다 죽어날 건데 결론만 일단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갑니다. 폭행상해 옳지 않은 거 기억.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로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해서 하면 관뚜껑 열고 나온다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2번 폭처법. 자, 이제 공동폭행인데 그러면 공동폭행이 되려면 최소 2놈 이상이 같이 때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공모는 같이 했다 할지라도 수인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 일회용 폭행을 한 경우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폭행 실행상에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공동하여 범행을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했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 실행에 이르렀는지와 관계없이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 공동정된다? 안 된다니까. 최소 2놈 이상이 같이 때려야지 다른 놈도 공모 공동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 폭행에. 실제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어요? 그 세 놈이서 얘를 무지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한 놈이 직접 때리고 다른 놈이 옆에서 키득키득 박수 쳐가면서 있고 한 놈은 촬영했거든. 그런 사례였어요.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뭐였어요? 그 촬영당한 애가 수치심이 나중에 죽었거든. 자살은 그런 문제였는데 공동폭행 옆에서 키득키득 막 하고 이랬던 공동폭행 그리고 찍은 놈이랑 다 엮어서 했는데 우리 판례가 실제 때린 놈이 한 놈이라서 폭처법 공동폭행 적용을 못했어요.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서 동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특수 상해를 가하는 와중에 협박한 정도는요 흡수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협박 앤드 상해를 가하면 실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흡수입니다. 흡수. 실경 아니에요.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 상황도 기억하세요. 협박부터 하고 상해를 가하면 실경이었어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리을도 가보면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가 형법 258조의 신설됨에 따라 이제 이 조문은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폭행치상죄는 상해죄 정한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폭행치상은 상해죄 정한형으로 처벌하는데 우리 258조에 이 특수상해가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수폭행치상이면 이 특수상해에 관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게 해석이 가능해졌잖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판례.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결론적으로 특수상해가 아니라 예전대로 그냥 단순상해에 따라 처벌한 것으로 같습니다. X. 미음. 폭행의 당시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몰랐어. 실제 범행 사용하지 않았어. 사용 필요 없어요. 여기서 범행 사용은 의도아래 소지만 했으면 실제 사용을 했건 피해자가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휴대합니다. 휴대에 해당합니다. X. 자, 기본적으로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6번 협박죄 옳지 않은 거 1번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자 협의를 거쳐 회사 갱선에 한 자구책으로 사임 제안서를 대표에서 전달해서 에이 이건 협박 아니에요. 잘해보자 한 겁니다. XX. 쉽다. 자, 그 다음에 2번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해약을 고지한 것이라도 그렇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일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이 될 수 있고 이때 해약 고지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협박자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복한 범죄로 자연인만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 객체는 안 돼요. 해약 고지 객체는 돼도. 그 다음에 4번 해약 고지는 행위자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방치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 행위를 그쵸 사실상 지배, 영업 실수는 지배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제3자 행위가 그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돼야 협박이 될 수 있죠. 자, 17번 강간추행 옳지 않은 거 1번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 등장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고 2번 아동 청소년 등이 일상적 생활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 성적 행위란 것이 아니라면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더라도 표현한 영상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여자 고등학교 기숙사를 멀리서 망원렌즈로 막 촬영해서 했던 그건데 해당한다고 했던 사례예요. 그러면 17번에 1번은 최판입니다. 최판.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얘도 이제 아주 저기 작년 8월이니까 아주 최판 맞지? 8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딥페이크 한 거 직접 이미지를 만든 것이지 직접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엄격하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 특히 아청법이나 이런 쪽에서 정과가 올라가면요. 웬만한데 취직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형량도 되게 세고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3번 성폭법 10조 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보호 감독받는 사람에는 자, 여기 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편의점 알바, 구하러 온 친구도 포함됐던 그 사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감독 받는 상황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자, 4번은 전압판례죠. 강제추행, 폭행, 협박, 한 거 곤란할 정도 이제 요하지 않아요. 그냥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 유형 행사, 협박죄도 협박. 일반적으로 봐 사람 공포심 일으킬 정도 약고지. 됐죠? 계속 나올 겁니다. 자, 18번 명예 오는 거. 1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진 아파트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 데려와 시끄럽게 하는 이유로 음향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손님과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해서 피해자를 모욕했다. 공연성 인정했습니다. 이거 좀 쉽죠, 여러분? 쉽게 내놨어요. 안 친한 사람도 와 있을 수 있어요. 손님 중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양두구육. 이거 외워보라고 그랬죠. 양두구육. 겉과 속이 다르다. 구성요건에 다르지만 위법성 조각되는 사례입니다.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X고. 3번. 명예손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고의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 적시한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 확인, 질문한 과정. 자, 이럴 때는 고의가 없어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한 과정에서 어떤 명예손책 발언했더라도 고의 부정. 외워두시고. 4번 전원합체 판결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 집 뒷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큰 소리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괜히 들은 사람들이 친척 관계, 친밀한 관계, 발언자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 있다. 거기에 꽂히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갑의 집 뒷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정도로 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공연성 인정된 사례입니다. 넘어가시고. 19번 주거침입 옳지 않은 거 1번. 피해자로부터 피해회사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 요팔에도 잘 알아두셔야죠. 교받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던 피고인이라도 야간의 일을 이용 피해사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했다면 주거침입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평상시 출입이 허용된 자고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침입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일단 하시고 좋은 변호사를 쓴 거야. 자, X.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 중 처로부터 현시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왔다고. 이게 간통 목적이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의 평온을 깨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 우리 이거는 감시감독을 피해서 들어온 거예요. 피해서. 그리고 안내까지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위공직방도 안 되고 주거침입도 안 되는 그런 사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피고인들이 교자되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 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 승낙 없이 비번이며 자, 전체적으로 이 공동 거주자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걸로 봅니다. 주거침입 됩니다. 20번 옳은 거 1번 갑이 을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을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에게 명의 신탁했으니까 을이 명의 수탁자예요. 대외적으로 을 소유. 현재 누가 점유? 담보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가져가면 절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을 소유, 자매 담보권자, 채권자 점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절도가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 타인 점유라서 이것은 당연히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작물범위 본범과 배우자 직결적 동거침. 자, 여러분 이거 최신 개정형법을 반영해서 냈습니다. 우리 예전에 328조 1항 그러니까 다시 누구와 누구 사이 작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 예전 328조 1항 직배 동동배 관계 있게 되면 필요적 감면이었죠. 임의적 감면으로 바뀝니다. 임의적 감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임의적 감면. 또 개정형법을 반영 안 한 줄 알고 이상하게 풀지 마시고 다 반영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328조 1항은 직배 동동배가 없죠. 그냥 친족으로 바뀌어요. 1항 합쳐가지고 2항 삭제되고 그냥 재산범죄, 그러니까 절도범과 피해자 간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친족이면 상대적 친고죄로 무조건 다 바뀌어놨습니다. 근데 작물죄에서 재산범죄 부모가 작물범 간에 직배 동동배가 아직 남아있어요. 거기는 임의적 감면 외워두시고. 그 다음 3번 야간에 주거침입이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주거침입과 절도 경합이 아니라 야주열이 된다? X. 이것도 최신 판례죠. 주거침입 한 다음에 절도 고의가 생긴 거야. 실경이 실경. 4번 리스 승용차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 자, 아시죠? 타고 나왔던 그런 건데 한 달 후에 돌려줬어요. 한 달 후에 돌려줬던 그 사건. 그래서 이거는 절도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절도 성립 한다고 했던 사례. 불법 영등사가 문제됐는데. 자, 계속해서 21번 사기 옳지 않은 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에서 기망으로 인한 금전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가 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전체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영향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대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 볼 수 없고 재물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제 횡령죄, 공동정범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사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도 결국 삼각사기가 되는 건데 삼각사기에서는 피기망자는 반드시 처분이나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게 피해자일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삼각사기인데 여기서 이제 법인이 피해자고 이게 이제 법인의 대표가 되겠죠. 대표.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속은 게 없다니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자, 2번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실적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들이 이제 공모 알 수 있었던 아이고 읽고 앉았어 왜? 그 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여러분. 자, 3번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는데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라도 피기망자가 반드시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갖거나 지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있잖아. 삼각사기 되려면 무조건 권능은 있어야 돼요. 처분권이 있어야 돼. X. 이게 여러분 다이소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소 사건. 선생님 지갑인가요? 예 하고 가져갔을 때 그 매장 주인에게 뭐가 처분권이 있다고 봤거든. 그래서 사기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수탁자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 소유등까지 맞춰줘서 사기 안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보호받아요. 제3자는. 무슨 손해가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됩니다. 자기 땅이라 그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22번 횡령배임 옳지 않은 거. 1번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해 그 앞으로 소유권 연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 제3자로 소유권 보전 가등기를 맞춰줍니다. 배임죄 당연히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매매에서 여전히 배임죄가 남아있는 사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원인불명으로 가끔 이제 소유등이 아니라 가등기만 해줘 그래도 돼요 여러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차고송금 시 횡령 성립을 긍정한 판례 유추 신의칙을 근거로
타인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배임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일반 통화와 전혀 달라. 우리 재산 그 일반적인 우리 통화랑은 가치에 있어 보호 가치 이런 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누구한테 돌려줄지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유출할 수 없다 그랬어요. 3번. 자, 조심하시라 그랬죠. 이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 지입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지입회사는 지입차주로부터 할부 매매 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사무처리자 아니에요. 배임죄 주체 아닙니다.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이를 처분하면 횡령 구성하고 더불어 지입차주에게서 다시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해도 횡령됩니다. 2015년 전환 판례. 그래서 위임자 또는 차량 보관자가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3번 작물 손괴 옳지 않은 거. 1번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가배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 열받아서 바짝 붙여갖고 오도가도 못하겠어요. 손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피고인이 피해자 갑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권한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고 몇 년 후 사과가 열리자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치하였다면 사과나무의 천연 과실인 사과를 수치한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갑에 대해 손괴가 아닌 절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봐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요 사례가 최신 판례가 나왔던 건데 지금 있는 것처럼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갑에 대해 절도가 아닌 손괴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버렸던 사례 있죠. 거기서도 뭐였죠 여러분? 그 권리행사방 그뭐 이런 잠깐만 그 타인 그쵸? 잠깐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남의 땅에 뭐 해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지 본래 효용을 침해한 게 아니라서 손괴가 아니라 그랬던 그런 사례처럼 취은손 그쪽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 건데 이것도 여러분 최판이에요. 23년 판례인데 23년이 아니라 23번에 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해설 쭉 써놨죠. 언더라인 봐봐요. 2021년 10월경 사과 수치와 관련 사과나무 천연과실인 사과를 수치한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갑소유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치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갑이 사과나무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 사과나무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언더에서 22년 뭐 10월 경의 사과 수치와 관련 피고인과 갑의 관계 등등등등 뭐 이런 거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손괴 그리고 이제 횡령을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률에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갔던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손괴를 일단 인정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손괴를.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토지에 권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했고 몇 년 후 사과가 열리자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치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남의 땅을 함부로 신고 자기가 따가면 절도이긴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의유를 안 했어요. 이 사례에서는 뭘로 갔다? 사과가 열리자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치했다 하면서 이제 법리를 써놨잖아요. 사과나무의 천연과실인 사과를 수치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갑에 대해서 이거를 손괴를 인정했고 절도 죄책을 부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또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좀 제가 좀 더 쫙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헷갈리게 해놓긴 해놨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손괴하고 횡령으로 기소가 됐어요. 손괴하고 횡령으로 기소를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손괴를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판단에 침해 잘못이 있다.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절도 죄책을 부담하는 게 잠깐 제가 헷갈리네. 손괴 재물 손괴하고 이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거꾸로 손괴가 아닌 절도 죄책을 부담한다가 맞는 질문 아닌가? 갑자기 제가 헷갈려 버리는데 사과 수치에 대해서 재물 손괴를 횡령 인정 원심 판단에 효용 침해 고임이 잘못이 있다 하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절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절도가 되니까 손괴가 아니라 절도가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문제 낼 때 바꿔서 다시 해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지금 희한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 즉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효용을 침해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그때도 아까 그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을 때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잖아.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불법 영득의사가 사실상은 이제 거기서 이제 부정된 그런 쪽이 이제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다고 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절도가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좀 바꿔놓을게요, 여러분. 최판을 제가 막 넣어놓다 보니까 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한 거네. 바보네. 해설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정리하고 가야겠다. 나온 김에 2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했고 21년 10월경과 22년 10월경, 이제 그때 가을이 열렸으니까 때가 따갔겠죠. 수치 사과나무를 손괴 횡령했다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대로 그냥 절도로 기소했으면 얼마나 편해. 왜 이 짓을 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21년 10월경 사과나무 사과 수치와 관련 사과나무 천연과 실은 사과를 수치한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갑소유 사과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치했더라도 이로 인해 갑이 사과나무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 사과나무 효용 자체가 침해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효용 자체가 침해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손괴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절도가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게 된 거, 그러니까 손괴는 아니라는 거죠. 손괴는 아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21년 계독에서 수확할 당시 자기 소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다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 그리고 22년 10월경 사과 수치와 관련 피고인과 갑의 관계, 뭐 이런 건 이제 몰라도 돼. 이건 이제 됐고, 요 부분을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좀 성급하게 된 게 있네. 일단 손괴하고 횡령 이쪽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사과나무 수치에 대해서 재물손괴, 22년 횡령 인정 원심 판단에 효용 침해와 고의, 법리 외에 잘못이 있다 해서 이게 파기된 사례예요. 파기된 사례인데 원심을 다시 가서 한번 보긴 봐야겠네. 어쨌든 여기서는 손괴나 횡령은 부정된 사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손괴가 아닌 절도를 부담한다가 사실은 맞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법 영득의사는 권리자가 이용 처분하는 의사,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영득의사 있는 건데 거꾸로 냈네. 문제 좀 바꿔서 낼게요, 나중에 다시. 교체할까? 괜히 이걸 내놨는데. 3번 계속할게요. 작물임을 모르고 작물을 보관하였다면 그 후에 작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보관하였다면 이때부터, 그렇죠? 고의는 이때부터예요.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 신축하는, 여기 이제 나오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인 바, 이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손괴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같은 취지. 2번하고 4번이 그런 쪽입니다. 사용 수익한 것으로 배제한 채 이용 가치를 영득.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지 손괴가 되는 것, 효용 가치를 침해한 것 자체는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